일단 저는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주로 조기 집중 치료, 아이들 치료 쪽을 많이 했었고, 저도 미국에서 2003년부터 10년 정도까지 한 7년 반 정도를 일을 하다가 한국에는 2010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쭉 이 ABA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기 집중 치료를 주로 했었다면 요즘은 사실 그 성인기에 대한 그 긍정적 행동 지원,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체중증 성인기의 그 도전적 행동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슈퍼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쭉 대면 강의를 해왔어요. 요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12주차 매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2주차 교육을 참석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이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꿋꿋이 마스크를 쓰고 그 대면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떨리는 게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간단한 팁들, 이론적인 부분들은 사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실 것 같고, 어떻게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 교육을 한다, 중재를 한다, 지원을 한다라는 것에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인생이든 바둑이든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일 텐데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강화에 대한 설명을 사실 드리는 게 우선적이긴 한데, 저는 사실 좀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잘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강화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위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교육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예를 들면 그것이 바둑이라고 하면 바둑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들이 될 수 있을 테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바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규칙을 전달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지 이기고, 어떤 순서대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집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돌을 가지고 오고 하는, 실제로 바둑을 플레이하는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에 해당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한 행동적 규칙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패턴의 돌을 놓고 싶지만 그것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나빠요, 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뭐 쓸어버리지 않고, 이런 등의 행동적 규칙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뭐 이용인 혹은 제가 요즘 이용인과 학생 이렇게 여러 말을 섞어서 쓰게 되는데, 아름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름 씨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목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가르칠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 씨에게 정말 게임의 규칙을 끝까지 가르쳐서 승패를 알도록 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이분께는 지금 앉아서 어떤 게임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을 차례차례 놓는 순서를 가르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내가 어디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정하고, 사실 그 말은 내가 어떤 타이밍에 강화를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분을 칭찬해 줄 것인가, 격려해 줄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학습이 뭐
안 치고 매를 들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강화의 방법을 써서 학습을 하는 것인데 어떤 타이밍에 강화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목표 설정하는 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규칙을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혹은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싶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고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규칙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가 하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규칙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냐는 것은 도전적 행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제로 지금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2013년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점점 중증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그 담임 선생님 중에서 이런 행동 지원을 위해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커피숍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행동 지원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걸 1년이니까 하지 2년은 못할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갈 것인가가 엄청난 그 현장에서는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1년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같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적인 시각을 갖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갖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그러니까 응용행동 분석가가 되고 정말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나쁘지 않은 정도의 어떤 팁들을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 행동을 제가 어지간하면 한 이쯤 되면 10분이 지났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이쪽을 못 보겠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려요. 자,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에요, 저도. 자, 그런데 어쨌건 이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 친구에게 무리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평가 없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장애 특성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친구가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런 행동 특성을 보여서 내가 바둑을 가르치는 것을 진행할 수 없구나 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친구에게 뭔가 접속하는 방식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적 행동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벗고요. 제가 사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엊그제 수액을 맞았어요. 여기에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마스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액을 맞고 왔어요. 여기를 오느라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부분 앞서서 나왔던 여러 가지 행동적 특성 이 사람이 상동 행동을 보인다고 이것은 도전적 행동이 아니고 사실 도전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이분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행동 때문에 안타깝게 못 참여하는 경우에 이런 행동들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고 이 행동을 우리가 중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도전적 행동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바둑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이 바둑의 개념을 그동안은 아주 잘 가르쳐 왔는데 아름 씨를 만났을 때 이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방식이 잘 안 통할 때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꼭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기부여가 앞서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강화라는 표현을 또 쓰셨지만 동기부여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사실 바둑은 뭐 예를 들면 승패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사탕이 없어도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잠깐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부여와 이 개인에게 걸리는 동기부여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승패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승패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스티커나 토큰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과장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이분이 이 강화를 받았을 때 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강화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숙련도라는 것은 반복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통하더라. 이런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쌍방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시각적 지원인데요. 제가 중재에 대한 시각적 지원을 좀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왜 굳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가,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바둑도 상대방의 시선을 보고 상대방의 시선을 이해해야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도 상대방의 시선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사실 앞서서 교수님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관점은 결국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이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중재를 아까 13년부터 계속 같은 팀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참 고놈들 미스테리어스하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선생님들도 자폐를 바라볼 때 정말 미스테리어스하다라는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알기 굉장히 어려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계속 들은 것처럼 이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관점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자폐의 특성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 자폐인들과 잘 지내도록 하는 팁과 연결시켜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자, 일단 그 청각적 처리, 아까 눈 맞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그 뉴스에서 잠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목소리에 반응이 없다. 실제로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영유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를 내거나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목소리에,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이 굉장히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소리, 뭐 딱딱하는 소리라든지 다른 소리에는 훨씬 더 반응을 보인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유아 때부터 18개월 때부터 다른 사람의 소리에 반응이 없다, 잘 안 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고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평소에 제 목소리보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내가 듣기에 얼마나 편안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 보통 격앙된 상황, 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뭔가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빨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더 귀를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더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더 천천히 쉬움호흡을 하면서 더 단순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잘 들려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12주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후기를 봤거든요. 어떤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었나? 최근에 끝낸 후기에서도 올라온 후기예요. 선생님들이 지시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또 이용자의 행동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가 내 지시어를 더 단순하고 더 천천히 말하는 것으로도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앞서서 시각적 학습자라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사실 이 자폐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이 있어요.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영화도 나오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박사님이세요. 동물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자폐 경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굉장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예시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치면 구글에서 내가 바둑이라는 것을 치면 바둑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듯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어적으로 생각해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러 설명이 쭉 뜨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나는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검색을 누르듯이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둑을 치고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미지가 쭉 뜨죠. 사진이 뜬단 말이에요. 자폐인들은 사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들, 강아지 이런 것들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쫙 떠요. 그런데 영광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이미지가 안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을진 하늘에 햇살이 비치는 장면을 띄워서 영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님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머릿속에 뜨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많은 규칙들 지금은 하기 싫어도 앉아 있어야 돼. 지금은 내가 정말 이거를 움직이고 싶고 나는 이 패턴을 만들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야 돼. 아니면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제시하는 많은 규칙들이 이들의 머릿속에 뜰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각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규칙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띄우는 역할을 해줘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 카드가 있으면서 화장실 카드를 치면 화장실을 갈 수 있구나. 내가 지금은 아까 보여주신 예시 중에 차례를 지키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 차례, 지금은 내 차례. 이런 턴테이킹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띄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시각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옵션이 아니고 만약에 중재나 교육이 진행된다면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이런 시각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폐의 특성으로 자 여기서 이 그림 중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실까요? 가족 이렇게 보이시죠? 시간이 없어서 자. 제가 예전에 봤던 초딩 남자아이였는데 얘한테 이걸 보여주고 뭐가 보여 했더니 단추 그랬어요. 여기 엄마의 옷에 있는 단추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 그랬더니 목 그랬어요. 단추를 타고 올라가서 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시선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보통 그것을 굉장히 지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뽑아낼 때요.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트랙터에 꽂혀 있는 친구다. 그럼 저 구석에 있는 트랙터만 보고 계속 트랙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의를
끌어당겨서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트랙터만 보고 아까 그 그림에서 단추만 보는 친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뜯어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것은 대략 이런 맥락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아이의 눈에 만약에 단추만 보여요. 그렇다면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럴 때는 참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추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전체적인 장면을 보고 이것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데, 사실 이게 치료와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연습을 한다기보다 이들이 보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교육에 응용하는 방식의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동영상도 잠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그 자폐인들이 어떤 것들을 듣고 느끼나라는 것을 영국인 자폐협회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제 끝나고 잠깐 볼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음 교수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쭉 넘어가고 쉬는 시간에 한번 틀어놓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폐인들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느끼나라는 동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시겠어요? 네. 지금 네. I'm autistic, and I just get too much information. 네, 여기가 이제 자폐인들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감각적인 처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흘겨듣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예를 들면 강의라고 하면 목소리에 집중하고 다른 여러 가지 소음에는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음이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들리면서 이것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극이 계속 누적이 되면 과잉이 돼서 여기서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가져 버리면 이 친구도 막 자기 손을 세면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성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미리 이렇게 내 각성이 올라갈 때 이것을 조절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서 지금처럼 심호흡을 하거나 손가락을 하거나 발가락으로 오므리거나 뭔가 요가 동작을 취하면서 이 각성이 올라가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좀 전에 제가 너무 실감을 했어요. 제가 발가락도 오므려 보고 뭔가 손가락 머릿속으로 숫자도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자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아주 불안한데, 특히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언제 불안하냐면 뭔가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폐인들은 예측 가능하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것에는 시간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지금 2시간째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간의 개념을 잘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자꾸 저 사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의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계속 확인하겠죠. 언제 끝나나, 거의 끝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참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 자폐인들이 만약에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점점점 불안해지고 흥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각적 중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질서와 예측 가능함, 그리고 강화의 원리를 적용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규칙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타이머인데요. 타이머가 이제 시간을 카운팅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선호 활동에서 비선호 활동으로 전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끊고 자 이제 바둑 시간이야 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선호 활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사실 초기에 배울 때는 힘드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돼, 이럴 때도 타이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각적 지원에 들어가고, 다양한 시각적 규칙판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차례를 지켜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저 그림에 또 아름 씨 차례에는 화살표를 아름 씨에 놓고, 그다음 선생님 차례에는 화살표를 선생님 차례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규칙이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시각적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시를 그 지시 카드에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최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 중재 후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말을 단순하고 천천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명령어를 그림이나 글로 써서 보여주면서 지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감정적으로 불필요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시 카드를 이분이 지금 손에 그 링에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재가 될 수 있고, 포스트잇 같은 것들은 중재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라는 것들을 말로 해줄 때 그걸 포스트잇에 써서 옆에 붙여주면 훨씬 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그리고 이제 토큰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요것만 끝나면 쉬는 시간이에요라고 해서 잘 모으면 쉬는 시간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활동을 하게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큰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 지원에서 굉장히 잘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위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제 감정 차트.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약간 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감정 카드를 붙여가면서 그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뭔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분했어, 참고 있어, 편안해. 이렇게 지금 현재 내 감정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금 잠깐 쉬어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각성을 낮추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화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자, 화가 날 때는 아까처럼 주먹쥐다 펴기를 해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도 시각화시켜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도 참을성 있게,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ABA를 전공하고 ABA를 육아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성인분들 체중증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성 고기능 친구들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은 과학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은 변화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죠. 내가 10번이나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는 아니에요. 500번을 한다 생각을 하고, 내가 500번이나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는 그럼 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려면 5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행동 지원, 마지막입니다. 이게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행동 지원은 우리가 휠체어를 탄 분들께는 휠체어를 제공하고, 혹은 이렇게 단상을 제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원을 제공을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워낙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타이머를 사용해야 되나, 굳이 사탕을 여기서 써서 행동을 끌어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 휠체어를 탄 것처럼 사탕을 쓰고 만약에 토큰이라는 뭐 시각적 지원을 써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삶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